크립토 생태에 들어와서 아는 지인이 있는데 동생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게 형님 현금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 테라 사태로 굉장히 많이 돈을 잃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3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3부는 이제 리플을 필두로 해서 기타 알트코인들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에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네. 리플에 대해서 좀 여쭤봅니다. 국제 송금과 결제 시장에서 이 리플의 경쟁력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리플 다루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리플을 사실 잘 몰라요. 네네. 제가 제 주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아는 사람처럼 알고 있지만 하여튼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없고 네. 그렇지만 활용은 많이 합니다. 네네. 환전할 때, 네네. 업비트, 바이낸스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뭐 그렇다고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스타일하고 조금 다르다? 네네. 그건 먼저. 약간 조금 더 이제 레이어. 네, 저는 좀 더 기술 중심적으로 레이어 1과 이 생태가 어떻게 전체가 바뀔지 그런 관점에서 좀 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리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은 비트코인이랑 조금 더 그렇죠. 느끼는 게 맞는 원래 뭐 송금이나 국제 결제기 전통 금융 자산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네네.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네. 경쟁력. 경쟁력은 현재 입장에서는 독보적이라고 봐요. 독보적. 네, 현재는. 왜냐하면 리플이 어쨌거나 금융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은행권하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커넥트가 있어야 되고 그게 많이 연결돼 있고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리플이 굉장히 포지션이 이 중간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립토라는 것은 보통 젊고 굉장히 개발자 중심의 조직이 아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뭐 비탈리 부테린부터 시작해서 새로 창시한 사토시 나카부터 그냥 사라져 버리고 뭔가 이게 조직하고 좀 다른 그렇죠.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은행은 굉장히 또 반대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안정지향적이고 제가 예전에 금융권에서 잠깐 일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리플이 이렇게 좀 겹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습니다. 네.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거니까 기존의 크립토에 했던 신들이 이 은행하고 엮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은행의 어떤 요구 조건이라든지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거를 맺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리플이 굉장히 독보적인 것 같고 이미 오랫동안 쌓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프라나 이 저변을 확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동종 프로젝트 중에서는 리플과 경쟁할 수 있는 없죠. 프로젝트는 네. 없는 거는 확실한 거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전통 금융권들 과외 경쟁 구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좀 다들 불확실성으로 나오는 거고 이 네. 시장에서는 인정자가 없다라는 네. 거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리플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좀 북미 시장에서 사업을 조금 잘 못하고 했던 부분들이 네. 이 SEC와의 소송 때문에 이제 있었던 것들인데 네. 지금 합의 가능성이 계속 대두가 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이 리플에 대한 건 다 대표님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뭐 100%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합의될 거라 봐요. 될 시간이 걸릴 거지. 뭐 안 됐다가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지만 결론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정도로 리플이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합의 가능성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충분히 합의금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딜을 얼마나 잘 다루고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건지 그게 이제 리스크인 거지. 네. 합의는 되죠. 맞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이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이제 소송이 끝나면은 XRP 가격은 뭐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봤을 때 소송이 끝나면 XRP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리플과 XRP가 이제 궁극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 대표님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이게 제가 볼 때 리플은 이미 인프라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건 다 만들어 놨고 인프라는 됐다. 다 됐는데 시기죠. 시기. 그러니까 전통 금융권이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자산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지금 여전히 부정적인 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 지점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고 그게 잘 된다면 그 시점으로 금융권이 조금씩 열리겠죠. 이걸 해야 되는구나. 금융권 사람들은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진짜 느리고 뭔가 바꾸려고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제일 잘 나가는 애가 한 뒤에 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이제 리플이 가지고 있는 은행 제휴하지만 다 이제 메이저라기보다는
좀 밑에 있는 은행들이잖아요. 글로벌은 아니죠. 그래서 근데 결국에 리플이 성장 글로벌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끝나는 건데 그러려면 그 시기가 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필요하고 그러기에는 이 크립토와 비트코인 전체 자산들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 시기가 좀 저는 많이 남다고 봐요. 그러려면 최소한 시장의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이 심해서는 안 되고 변동성이 이제 거의 사라지는 그 시기가 오면 리플이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그때까지 리플이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충분히 리플은 위치가 있어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고 그리고 기술이 이미 다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B2B 거래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근데 결국은 여기서 XRP가 사용되느냐 마느냐 그렇죠. 네. 요 변수가 남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대표님 말씀이 제가 또 되게 공감이 또 됐던 게 결국은 사회적인 인식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네. 리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그런 것 같아요. 은행이랑 해야 되니까 은행에서 일단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그 보수적인 집단의 네. 안정성, 네네. 안정성 네네. 중요하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리플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면은 지금 리플랩스가 이제 실제로 상장을 이제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추진을 하게 될 텐데 상장 가능성 그리고 상장 이후에 이 XRP의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상장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네. 상장이 되면 XRP도 같이 올라가겠죠. 두 개가 같이 올라가니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리플과 이제 XRP는 물론 별개로 보긴 해야 되는데 이 리플이 이제 제 관점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XRP를 분명히 리플이 계속해서 잘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리플 입장에서 XRP를 굳이 안 가져가고 그냥 뭐 법정 통화로 소문 시스템을 해도 돼라는 입장인데 대표님은 이제 그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리플이 결국에 이것도 이제 시간적인 문제긴 한데 인식의 문제죠. 그러니까 굳이 XRP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은 XRP의 활용처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만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크립토 생태계가 확대가 되어야지 결국에 대중적으로 확대가 되면 이게 사용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사용하고 전통 시장에서의 어떤 주식 같은 형태, 그것도 이제 저는 두 개가 공존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존하는 시장이 올 건데, 그래서 공존했을 때는 두 가지의 효용이 좀 달라요. 쓰임새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필요한데 굳이 하나를 버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개가 전혀 다른 회사도 아니고 전혀 다른 관계십이 없는 것도 아닌 입장에서. 네. 근데 굉장히 균형 잡힌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생각이랑 진짜 많이 비슷하세요. 네. 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뭔가를 이게 대체할 거다라는 그런 내러티브들을 자꾸 펼치니까 대체 못해 그러니까 쓸모없어. 약간 이분법이 돼버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어차피 공존을 하게 될 텐데 그 비중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더 파급력을 지니는지는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가면서 결정할 일이고 이거는 현 시점에서는 브랜드 갈링하우스도 모를 거예요. 리스크는 이겁니다. 이 리플의 리스크는 리플이 아직 크게 성장하지 않았을 때 전통 금융권에서 리플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위험하죠. 그게 리스크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리플은 포지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좋은 거 다 만들어 놓고 보통 그러잖아요. 스타트업을 막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 가져서 다 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리스크는 있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리플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 몇 가지 정도 좀 언급을 해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께서 개발을 먼저 베이스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레이어 1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로스체인, 레이어 1과 레이어 1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다양한 자산들을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이 레이어 1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레이어 2 프로젝트도 있는데, 대표님께서 요 해당 섹터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프로젝트라든지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자산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 계속 발전 중에 있죠. 근데 이더리움이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더리움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더리움이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 그러한 영역들을 다뤄야 되는 레이어 1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레이어 1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대체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더리움과 공존하면서 이더리움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내가 게임 회사인데 나만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근데 그 이더리움 위에다 올리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이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레이어 1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그러한 검증된 레이어 1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장의 니즈,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 크립토 생태계가 더 구체화됐을 때 필요한 인프라들 그런 것들이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는 여전히 그 인프라를 완성도 있게 만든 그런 레이어원들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유심히 봐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시장의 니즈가 뭐가 있을지, 그리고 그 시장의 니즈를 얘네들이 충족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레이어원들을 보고, 또 하나의 이슈는 이 크립토 생태계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해서 이제 다 자산들이 막 연결이 안 돼요. 네. 비트코인을 딴 데로 보낼 수 없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브릿지라는 거 활용하는데 좀 보안적인 이슈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누가 이렇게 잘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러한 또 체인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눈여겨보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 이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문제들은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려고 하는 팀들은 많겠죠. 근데 네. 그 팀들이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그 레이어원들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몇몇 알트코인들을 언급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에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어떤 알트코인 섹터가 있을까요?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일단 국내에서도 최근에 그 메인넷을 좀 많이 런칭을 했어요. 네. 그러한 메인넷들을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직접 내가 풀로드를 집에서 운용할 수 있는 굉장히 탈중앙화된 그런 프로젝트들도 존재하고,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한 3년 전부터 개발해서 런칭한 것들도 있고, 네.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도 있고 글로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탈중앙성을 또 가지면서도 레이어 1인데도 기존에 대비해서 좀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레이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보고 있어요. 이게 블록체인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 시청 1위부터 쭉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한 11위까지 온 것 같은데 네네. 쭉 정리를 하면서 저도 좀 다시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 홍보들 근데 그거 한번 보셔도 되고. 네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근데 제가 한 걸 봐서는 큰 의미는 없고 좀 요약한 거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봐서 레어원 중에 기존에 어떤 게 있었나, 그리고 기존에 나왔는데도 계속 실제 지금 그러니까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지금 필요한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트코인 레어원 섹스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다. 네. 그거를 선별하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뭐 특히 뭐 레이어원에 뭐 크립토에 큰 자산들이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게 그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투자했거든요. 그렇죠. 너무 초기에 네.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뭐 무료 수준에 네. 지금 그 시장 가격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면 누가 투자했다다 해서 하는데 꼭 아닐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 내막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아는 지인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도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 프로덕이 현재 필요하고 앞으로 필요할 것인가 이런 거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말씀 너무 이제 VC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들이 우리가 보면은 뭐 이정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으면은 무턱대고 또 막 담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기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중요하고 네. 지금 뭐 거의 무료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거의 무료에 가깝게 진짜 가져온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익을 네. 뭐 몇십 배, 뭐 100배 이상 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담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지속이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대표님께서 지금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은 저희 채널에서 말씀 주시긴 그런 게 또 언급을 하시게 되면은 네네. 또 무비판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매입하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명들이 좀 많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데니월드 채널에 가셔가지고 영상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현 시점에서 1억의 현금이 있으시다면 어떤 코인에 무료로 주는 거죠, 저한테? 무료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무료로 1억 받으니까. 무료로 받은 거니까. 진짜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돈에 무료로 이제 1억 받으면 네. 전전에 이제 무료로 1억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구성할 것 같아요. 일단 50%는 네. 50%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50%를 두 개를 나눠서. 두 개를 나눠서. 네. 그래서 25%는 비트코인에. 그리고 이더리움을 25% 해서 네. 이더리움은 그냥 스테이킹 50을 가져가고요. 네네, 반반 투자하신다. 네, 반반.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50%를 이제 레이어 1 중에서 5개를 선별해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5개 레이어 1들 보면 각각의 레이어 1들 생태계가 있거든요. 네. 뭐 이걸 한다는 게 아니고 트럼, 네. 솔라나 뭐 코스모스, 뭐 ICP, 니어, 뭐 앞으로 나오는 뭐 오버 프로토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이 있는데 네. 그 레이어 1 중에서 생태계를 들어가서
각각의 이제 요거는 이제 지갑들을 가지고 네. 실제 지갑 설치해서 스테이킹 하면 보통 레어1들이 최근에 뭐 솔라나 포함해서 에어드랍도 많이 줘요. 네. 레어1에 솔라나를 예를 들다면 지갑으로 스테이킹해서 일부는 그냥 놔두고 일부는 거기서 또 활용해야 되니까 네네, 유동성으로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서 디파이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너무 많이는 못하니까 한 5개 정도 해서 그 선별하는 시간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나눠서 이렇게 쭉 갈 것 같습니다. 와, 지금까지 출연하신 출연자분들 중에서 가장 색다른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네. 가장 압도적으로 다른 대답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또 전략들도 너무 많이 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매직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또 이제 투자 전략에 따라서 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거를 뭐 무조건 정답이다. 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다양한 관점들을 보시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황에 맞게 잘 이제 결정을 하셔서 네.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투자 관점에서 네. 크립토를 투자할 때 각자 이제 원칙을 본인이 세워야겠죠. 그렇죠. 세워야 되는데 일단 제안하는 원칙은 첫 번째는 남는 돈으로 하자. 남는 돈, 그렇죠. 없어도 되는 돈.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나중은 모르겠지만 네. 크립토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는 좀 다르겠죠. 지금은 좀 남는 돈으로 해야지 이게 여유가 생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을 하고 정 돈이 없으면 좀 기다리자. 기다리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또 기회는 오거든요. 맞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좀 공부를 하자. 네. 너무 모르고 그냥 한단 말이죠. 저도 그래요. 근데 저도 일단 맞습니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하더라도 조금 넣고 좀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넣어보고 이게 뭔지 넣어봐야 아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잘 안 들었어요. 이게 크립토 생태계 들어와서 아는 지인이 있는데 동생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 형님 현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때는 돈을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한 100배 이상의 수익을 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머지 않았네? 그렇죠. 좀 있으면 100억 이렇게 돼서 가자 해가지고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그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형님 현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좀 오래된 크립토가 오래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막 현금 안 해가지고 결국에 뭐 업비트 거래소에서 초창기에 있었던 멤버들도 있는데 막 보통 돈이 없었잖아요. 1,000만 원에서 한 10억까지 불린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10억 가면 이제 곧 20, 30, 50억 갈 것 같은 거죠. 맞아. 쪽에서 100억 가고 왜 주변에 100억 그렇죠. 이미 많으니까 주변에 많으니까. 주변에 많으니까 없으면 괜찮은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다시 다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 동생이 저한테 현금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제가 한번 그 테라 사태로 굉장히 많이 돈을 잃었어요. 한 몇 억을 날렸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현금화가 진짜 중요하다. 현금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튼 그 수익을 보면 아무튼 일부든 아니면 현금을 해야 돼. 저는 사실 손실 보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 0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0에서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수익 구간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생기고 나서 그 시간과 이런 걸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안 아프려면 현금화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거를 뭐 1, 2년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화해서 중간에 좀 힘들면 자기 보상도 좀 많이 해주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계속 그 묶어두지 마시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현금화가 사실 쉬워 보여도 진짜 어려운 거죠. 네. 왜냐면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훨씬 느끼는 거는 내가 팔았는데 만약에 진짜 팔았는데 100억 가면 어떡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진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는 못 하고 결국 이제 부분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과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정말 또 새로운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환 대표님과 이 시장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라운지였습니다.